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간 게 해겔의 변증법과 해겔의 변증법에 응용된 유물론적 변증법이고요. 그에 기반한 역사관을 살펴봤죠. 이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잡아낸 포인트는 역사를 발전 법칙으로 이해했다는 것들이었죠. 물론 이제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측면에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비판하는 것들도 물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논점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거기서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역사를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역사가 법칙이 된다면은 지금부터 역사 공부할 때 우리는 수학책 펼쳐놓고 수학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법칙대로 나가니까, 공식대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역사는 진보하는 게 아니라 퇴보한다고 우리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아도르노 호코이머가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잠깐 여러분 계몽의 변증법 프랑크푸르트 학파 편 가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역사는요 얼마든지 퇴보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실제로 우리 아프가니스탄들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어떤 기여자들을 우리가 미라클 작전을 통해 가지고 많이 모셔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나라가 붕괴되는 상황 보면서 느낀 거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자유나 우리가 주어진 어떤 공동체적인 이상들은요 언제든지 퇴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봤을 때 마르크스주의는 여전히 이상주의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현실에 기반을 둔 사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설명할 때도 보면은 착취와 어떤 내재적인 분배구조의 모순에만 두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실제 노동자 혁명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만은 그 이면에 역사적 사실을 거기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렇다면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심화된 나라에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자고로 등 따시고 배부른 나라 중에 마르크스주의가 실현되는 국가는 없어요. 유럽에서도 가장 최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만 이 마르크스주의가 실현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많은 사상가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뭐라고 했죠? 그 바로 독소 불가침조약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이상대로라면은 전체주의 파시즘으로서의 나치 히틀러는 마지막 남는 그 한 사람까지 싸워서 대적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들이죠. 근데 둘이 서로 불가침조약을 맺어버려요.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됐던 많은 사상가들이 결국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들이고요. 히틀러의 광기와 사료가 얼룩진 어떤 히틀러의 나치즘을 피해서 다 도망가죠. 외국 보통 미국으로 많이 도망갔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 호코이머가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진보주의 역사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한 거고요. 다분히 이제 해겔을 저격한 건데 해겔의 역사관을 유물론으로 바로 전환시킨 게 마르크스 아닙니까? 이해가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전편에 돌아가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은 이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저서고요. 필독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추천도서에 보면 꼭 들어가요. 서울대 권장도서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보면 추천도서 50권, 100권 이런 거 추천될 때 보면 그 중에 한 거 보면 꼭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버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대립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누군가를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늘 거기 VS 갖다 붙이죠. 벌서스 그래가지고 모 대 모 그러잖아요. 마르크스 대 베버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자라고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르크스를 비판하는데 베버를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역사관에 있어서 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인식관을 비판할 때 베버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갖다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을 한번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장면이 전환되고 어디가 나오죠? 네, 맨하탄 섬입니다. 뉴욕의 맨하탄 그러면 가보신 분도 많겠지만 가보지 않더라도 영화에서 보통 도시 배경으로 나오면 대도시 배경으로 나오면 미국이요. 어디가 나오죠? 배트맨도 왜 고담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뉴욕이에요. 뉴욕 맨하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100년도 훨씬 더 지난 그 시점에서 베버가 역시 맨하탄 섬을 여행했는데 지금도 맞춰놓은 질비한 맨하탄 섬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나게 발달한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베버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발전이 도대체 이루어진 원동력이 뭔지를 이 학자로서 베버는 한번 연구에 들어가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맨하탄식의 자본주의의 가장 중심적 동력이 뭐가 있냐 그랬을 때
전혀 마르크스와는 다른 해석을 내놔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개신교 정신입니다. 이쯤 됐을 때 저는 개신교 안 믿습니다. 저는 교회 혐오해요. 선생님 저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베버는요 본인을 기독교도로 분류하지 않았었어요. 그 자본주의 인식하는 그 원동력이 뭔지를 분석할 뿐인 겁니다. 그랬을 때 개신교들이 정착했던 맨하탄 섬의 그 노동의 윤리를 그 안에 중심에 놓고 거기 대립시키는 것들이죠. 재밌죠? 같은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 세상을 만들겠다는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베버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은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그 연원이 있다는 것들에서부터 기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되게 지저분하다 생각보다. 그렇죠. 한국처럼 깨끗하진 않죠. 영화에서 보면은 그거 다 화면빨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가봤지만 또 가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100년 전에 생겼다. 100년도 훨씬 더 됐죠. 엄청 오래됐지 않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면은 그게 굉장히 오래된 빌딩이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보면 미국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뭔가 이제 정신적 가치가 분명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발전 모델에 보면은 그 미국을 많이 보통 예를 들잖아요. 그게 뭐냐 그랬을 때 그 중심 안에 관념론적 중심 안에 청교도 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이 청교도 정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종교사회학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건데 청교도 정신에 대한 집단 윤리로서의 측면을 여러분들이 익혀볼 필요가 있어요. 집단 윤리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 개신교도들 특히 청교도들 미국 사회에서 보면 청교도들이 살아가는 어떤 집단적인 문화나 어떤 규범적 정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자본주의를 심화시켰다는 건데 그럼 과연 뭘까? 우리가 보통 지금 그랬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메이저리그라든지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소비와 향락의 문화 같은 것도 떠오를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상당히 타락한 나라의 그런 면모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두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긍정적인 면에 뭐가 있냐 했을 때 청교도 정신인데 그 청교도 정신의 중심이 뭐냐면 그 바로 노동의 가치예요. 노동이라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교환 가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얼만큼 보상받고 뭐 그런 관계를 끌고 간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동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구원이 왜 나오냐 그럴 수가 있는데 뭐 하긴 뭐 죽고 나면 다 끝난다 그러면 좀 할 말은 없어요. 뭐 얘기가 통할 접점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지는 내가 직접 죽진 않더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이전에는 나와 관련이 없던 죽음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게 되는 것들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지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뭐 그때 그 어떤 구원관이라는 것들도 분명히 뚜렷해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런 구원관이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노동의 실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너무 천박한 거 아닙니까? 너무 돈에 환장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랑 좀 결이 달라요. 그런 천민자본주의로서의 천박한 돈에 환장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냐면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왜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실현되고 실천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직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이 카톨릭이 지배했었던 그런 전통이 강한 지역엔 천직관이 별로 없어요. 개신교가 지배했던 지역에는 천직관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대장장이다 그러면은 열심히 이제 철을 만들고 생산하는 것들이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신이 나한테 부여한 소명이라는 거야. 나한테 부여한 달란트라는 얘기죠. 소명, 콜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성직자들이 콜링 받아서 신학교 가가지고 성직자가 되잖아요. 그런 성직자에 대해서 중세에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성직자만이 신의 대리자로서 굉장히 정권을 행사했죠. 당시에는 또 신정일치 아니었습니까? 중세 때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종교혁명이 나오게 되고 마틴 루터와 장 칼뱅을 통해서 이제 신정이 분리되는 사회로 가게 되는 것들인데 좋아요. 이 종교혁명에 대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뭐냐면 여기서 천직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사제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내 직업 원명을 통해서 내 천직을 수행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성직자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나에게 부여한 달란트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직자로서의 삶을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히 정말 쎄 빠지게.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사회에 자본이 축적되고 그 사회가 부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역사의 발전 법칙을 비판했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역사의 발전 법칙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한 필연적인 과정이고, 그 안에서 내재적 모순 때문에 결국 프롤레타리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 세상이 온다. 이거는 발전 법칙이다. 부인할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내가 성직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열심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말을 진짜 떠올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단규범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이런 공동체가 자본이 축적되고 부유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돈에 안장한 게 아니라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따라서 내가 진짜 구원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진짜 새벽 기도 가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때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의도한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unintended consequence, 의도하지 않은 결과. 뭐랑 충돌하죠? 마르크스의 역사의 발전 법칙과 충돌하죠. 역사의 발전 법칙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입니다. 이 분배적 구조에 기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에 기해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끝나다 보면은 그 이면에 가진 더 큰 결정을 못 보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역사는 시나리오 쓰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정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한테는 자유의지가 있고요. 그 자유의지의 실현을 통해 가지고 이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들은 심히 이 결정해놓은 세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결정론과 내 자유의지가 균형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내가 가장 성경적으로 검소한 삶을 살면서 내가 부자가 되면은 바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존경받는 또 사회 배경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이제 아시아까지 이게 불이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청교도 정신, 개신교 정신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얘기한다면 우리도 지기 싫다. 우리는 유교와 자본주의를 설명하마. 그래서 신흥개발도상국의 좀 아시아의 네마리옹이라는 말이 있었죠. 잘 아실 겁니다. 뭐 대만하고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공통된 배경이 유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고도성장한 나라의 어떤 발전 모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 논의는 일단 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맞게 되면서 논의가 상당히 한풀이 꺾이게 되고 지금 이런 얘기 잘 하진 않는데, 근데 뭐 얼마 전에 리칸유 타기했을 때 보면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 뭐 조문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향수가, 그 어떤 고도성장에 대한 향수가 아직까지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유교자본주의 그래가지고 유교자본주의가 없는데 갑자기 뚝 생긴 게 아니라 바로 막스 베버의 개신교율과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어떤 그게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어떻습니까? 오마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만은 거기서 또 흘러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포린 어페어스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치인으로서의 김대중과 그다음에 싱가포르 리칸유가 포린 어페어라는 아주 유명한 외교 저널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의 글을 실는 거죠. 만나가지고 막 싸운 게 아니라 그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유교자본주의를 옹호했던 리칸유하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교자본주의를 좀 부정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자유주의의 세계관을 또 거기서 또 제시함으로써 유교자본주의를 보통 이제 그게 옹호하지 않는 또 입장을 내고 그래서 유명한 시사 대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보면은 그 이면에 보면 발전 모델로서의 우리가 지향점에 보통 미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죠. 여러분들 어느 나라처럼 발전하고 싶어요? 뭐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중국처럼 발전하고 싶어요? 중국처럼 가면 그 발전이에요? 퇴보예요? 그럼 오늘날 살아가면서 미국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말을 모르면 우리가 취직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졸업이 어렵습니다. 반대인가요? 학교를 졸업 못하고요. 취직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말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 구사되냐가 그 사람의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잖아요.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올라오는데 그 정보의 절반 이상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영국도 영어를 쓰고 호주도 영어를 씁니다만 그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면 모두 다 중국어를 익혀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초강대국이 되면 세계 초강대국이 되면
많은 나라 사람들은 다 이제 한글을 배우려고 하겠죠. 어쨌든 지금 보면은 미국이 초강대국, 그것도 단일의 초강대국에 지는 것만은 확실하죠. 따라서 우리가 발전을 하더라도 이 미국을 롤모델로 삼고 미국을 지향하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그 미국이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들 답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미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관념적 사고 체계 속에 과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 이걸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청교도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토익 점수, 그죠? 내지는 어떤 조금 더 세련된 영어 발음을 좀 구사한다든지 이런 걸로 자기가 미국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10년을 살다 왔는데 청교도 정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문제가 있죠. 그 교회를 안 다니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겠지만 한국에서 유교를 모르고 한국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한때 스님이었다가 지금 또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좀 아는데 그분이 이전에 스님이 되셔가지고 절에 가도 재밌는 게 뭐냐면 스님끼리 또 유교적인 질서가 있대요. 안에 음으로 양으로 다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왔더니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또 유교 질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보면은 사실 유교는 종교라기 보기에는 어떤 사상과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문화적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공동체를 이해한다는 것들은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종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걸 떠나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여기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국가안보에도 주한 미군이 주둔해 있잖아요. 미국을 모르고 한국에서는 사실 제대로 우리 사회 제도나 사회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 그 미국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좀 세련된 발음이라든지 미국 체류 경험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그죠? 공동체적 집단 가치를 익히셔야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사는지 그걸 익히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청교도 정신으로서의 그 프로테스탄트려 자본주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의 개념을 서로 대립시켜서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토대에서 여러분들이 국가의 발전 모델을 인식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적인 어떤 또 여러 이해도 그 이후에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뭐부터 읽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읽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르크스를 비판하고 인간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존재를 얘기한 여러분 한나 아렌트 아시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굉장히 난해한 좀 철학책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좀 쪼개서 제가 봤을 때 한 5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염두에 두시고요. 아렌트의 이 논의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인간의 조건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통해서 악의 평범성을 좀 같이 고찰해보고 라이프 오브 마인드까지 가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칸트와 헤겔에 대한 논의가 이때 다시 소급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이전에 배운 개념들을 가서 또 유튜브가 좋은 점이 언제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